어릴 때도 그랬고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키가 작았나 봐요. 저는 어릴 때도 잠을 오래 잔 적이 없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병환으로 몸이 좋지 않았던 엄마를 아빠는 감당하기 어려웠는지 제가 보는 앞에서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집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저는 일찌감치 저희 집의 엄마이자 가장 노릇을 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넉넉지 않은 가정 환경으로 인해 저는 일찍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기업 생산직에 지원하게 됐고, 그렇게 월급쟁이로서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하나 있는 여동생만큼은 저처럼 인생의 짐 때문에 사는 게 부담스럽지 않길 바랬기에 저는 정말이지 열심히 일했어요. 밤이고 낮이고 주말이고 없이 일했고, 덕분에 여동생 하나 대학 보낼 학비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게 되었죠. 남들은 저에게 다시 안 돌아올 꽃다운 20대를 다 바쳐 죄다 가족한테 쏟아부으면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며 종종 묻더군요. 하지만 저는 엄마 입에 들어가는 약을 보며 이번 달에도 무사히 약값은 벌었구나 싶었고, 대학교 기숙사에서 전화를 걸어오는 동생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조금만 더 힘내서 동생 졸업만큼은 내 손으로 시키겠다는 다짐이 섰어요. 그게 저의 재미이자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드는 제 삶의 유일한 의미였어요. 그러던 중 서울에서 새로 왔다던 새 관리자이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의 열렬한 구애로 인해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각박한 일상이 치여 처음 하게 된 연애는 제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새로운 재미이자 즐거움이었어요.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누리고자 욕심이 드는 행복이었고, 끝까지 붙잡은 결과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았는데 그건 저만의 오만한 생각이었어요.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간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죠. 제가 넘어야 할 산들은 생각보다 더 많고 높았어요. 제가 처음 시아주머니와 형님을 뵌 건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교수의 뜻이 있던 시아주버님은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 즈음에 마침 같은 진로를 꿈꾸는 형님을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죠.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30년 동안 교직 생활을 이어오신 시어머님과 중견기업의 임원직으로 명예퇴직을 앞둔 시아버님은 그나마 본인들의 경제력 지원을 해줄 수 있을 때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며 저희와 달리 형님과 시아주버님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두 분은 대학원 시절 양가의 도움으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정교수직이 나기를 기다리며 10년 가까이 시간 강사직을 전전하던 시아주버님은 드디어 지방에 있는 한 국립대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었어요. 반면 형님은 시간 강사로 여기저기 돌아다닐 바에야 정교수 자리가 나려면 한참 걸리겠구나 싶었는지 그 시간을 허투루 쓸 바엔 해외 경력이라도 하나 더 만들자 싶어 시부모님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받아들고 3년 전 두 아이 데리고 유학길에 올랐다고 남편에게 들었죠. 그래서인지 두 분은 상견례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 결혼식 날이 돼서야 부랴부랴 한국에 귀국한 형님을 모시고 시아주버님이 신부 대기실로 찾아오게 되면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처음 본 형님은 지금껏 제 인생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배운 게 많아 그런지 수려한 말솜씨하며 기품 있는 모습이 마치 어디 성북동 만화님 마냥 우아하고 기품이 있다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말이죠. 손아래 동서임에도 불구하고 존댓말을 놓지 않는 형님의 모습에서 저를 존중해 주시나 보다 싶으면서도 이상한 거리감이라고 할까요? 무언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아니 좁힐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아이들이 있는 외국으로 돌아간 형님을 대신해 저는 시댁에 있는 모든 일을 혼자서 도맡아 하게 되었어요. 명절이면 명절,
크고 작은 집안 행사까지 모두 손수 음식을 장만하며 며느라기를 자처한 저는 집안의 며느리가 저뿐인 터라 힘들기는 해도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이참에 시부모님들께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집의 며느리로서 인정이라도 받아보자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셨어요. 몇 해 전 은퇴를 하고 경기도 외곽으로 내려가 전원 생활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계신 시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 저와 남편은 시간이 날 때마다 시댁의 방문에 잡초도 뽑고 전원을 관리하며 시부모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이것저것 관심 있을 만한 주제를 들고 말을 붙이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은 저녁을 먹고 나거든 이제 그만 늦었다며 저희를 돌려보내기에 바빠 보이셨고, 단 한 번을 자고 가라는 소리가 없으셨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이건 정말이지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이기에 수쓰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때마침 형님이 그간의 유학 생활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마치 금이 환영이라도 한 것 마냥 형님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맞춰 형님을 마중하기 위해 공항에 나갈 정도로 첫째 며느리에 대한 사랑을 여실없이 보여주셨어요. 형님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시아주버님이 계시는 지방의 아파트를 얻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집들이 겸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은 형님 댁은 궁궐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자 끝없이 펼쳐진 거실 복도하며 방이 몇 개인지 화장실이 몇 개인지 세어보려면 몇십 분은 걸어봐야 헤아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반면 저희 집은 10원짜리 하나 도움받지 않고 저희 힘으로 읽어야 했기에 12평 남짓으로 화장실 하나에 안방과 작은 방 하나가 전부이기에 현관문을 열면 저희 집의 살림살이까지 훤히 꿰뚫어 보였어요. 시부모님은 이미 전날에 도착해 형님 댁에 머물고 계셨는데 어찌나 손주들을 예뻐하시는지 그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걸 그날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곧이어 형님은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자 저는 얼른 그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형님은 마치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느 광고처럼 철학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에서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고기 몇 덩이를 꺼내더니 저에게 혹시 스테이크 구워본 적 있냐며 묻더군요. 솔직히 저는 사는 게 바빠 먹어본 스테이크라고는 분식점에서 파는 함박 스테이크가 전부였고, 고기가 고기이지 싶어 구워본 적은 없지만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한번 해보겠다며 두 팔을 걷어붙였어요. 그러자 형님은 순간 미간을 찌푸리더니 다시금 옅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 시부모님에게 대접해드리려고 비싼 고기를 준비했다며 음식 망치면 안 되니까 요리는 본인이 할 테니 대신 저에게 아이들을 돌봐달라며 저를 주방에서 내보내더군요. 뭐 비싼 재료인 만큼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게 맞겠지만서도 은근하게 무시하는 듯한 형님의 날선 배려가 저를 불편하게만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이제 막 돌이 지난 첫아이를 안고 조카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배회하다가 요리가 다 되었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서야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있었죠. 식탁 위에는 고풍스러운 접시 위에 스테이크와 방울토마토를 비롯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야채 가니쉬가 올려져 있었고, 중앙에는 커다란 볼에 푸릇푸릇한 샐러드와 토마토 소스가 잘 스며든 파스타 한 알음이 담겨 있었어요. 형님은 저에게 손 씻으면서 아이들 손도 씻겨서 와달라며 명령 같은 부탁을 하더라셨고, 저는 조카들까지 손을 씻은 후에서야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되었죠. 형님은 면세점에서 사온 비싼 와인이라며 특별히 시어머님이 좋아하는 레드 와인으로 준비했다며 앞에 놓인 시부모님 잔을 채우며 시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올리더군요.
갑자기 무슨 감사 인사인가 싶어 듣고 있던 중 저는 정말이지 입이 턱 벌어질 만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감사해요. 두 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 지내던 오피스텔은 전세로 주고 여기로 이사 올 수 있었어요. 안 그래도 오피스텔이 안 팔려서 이 생떼 같은 어린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 싶어 막막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알고 보니 이 으리으리한 집은 시부모님 댁을 담보로 한 대출로 얻은 집이었고 본래 시아주버님이 머물고 계시던 오피스텔 또한 시댁에서 마련해 주신 보금자리였던 것이었어요. 정말 이제 장남 사랑은 물론 맏며느리 사랑까지 지극했던 시부모님은 연구원이 되길 바랬던 막내 아들이 어느새부터 엇나가더니 결국 공순이 며느리까지 데리고 오자 막내 애들네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였는지 장남 내외에게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던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품에 아기를 안고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못난 엄마 때문에 내 아이도 나와 같이 차별받으며 시댁에서 미운오리 마냥 자라면 어쩌지 싶은 두려움이 몰려오더군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절대로 우리 아이들만큼은 시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인 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사이버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뭐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에게는 정말이지 쉽지 않은 도전이었고 그래도 대학 졸업장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나마 시댁에서 저를 다르게 봐주지 않을까 싶어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공부에 열중했어요. 결국 저는 한 번도 아이를 제 품에서 떼놓지 않은 채 2년간 천신만고 노력 끝에 졸업장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님은 그제서야 처음으로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셨죠. 그리고는 별다른 축하 인사도 없이 이번 주말에 아이와 함께 오라며 제가 좋아하는 만두전골을 해두겠다 하셨죠. 어머님 부르면 시댁으로 달려가자 시아버지께서 문을 열어주시며 오느냐 고생 많았다고 제 앞에 실내화를 내어주시고는 묵묵히 저희 아이를 안아드리고 들어가셨어요. 솔직히 형님만큼 살갑게 대해주질 않으셨지만 저는 되려 이게 더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 저에게 딸처럼 대하기보단 두 분도 저를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는 모습에서 제가 더 진정성 있게 와닿았어요. 그렇게 소박하지만 단란한 식사를 마치고 시아버님은 저에게 아기 낳고도 변변한 선물 하나 해준 게 없는 것 같다며 이제 와서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대뜸 물건을 사주는 것보다 네가 평소에 필요했던 거 사는데 보태라며 돈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그러더니 나직하게 그간 너에게 이 집의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 많이 보인 것 같아 미안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짧지만 그간의 시간과 마음을 담아 사과하는 모습에 저는 울음을 삼켜보려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답니다. 결혼하고 5년이 지난 이제서야 시댁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책임감 있게 아이를 키우고 남편과 서로를 위하며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저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드디어 저를 며느리로 봐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지금에서야 비로소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만 같았죠. 그러던 중 저는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시댁에 알리자 시어머님, 시아버님 모두 첫째 아이 임신했을 적과는 달리 매우 기뻐하며 축하해 주셨어요. 기쁨도 잠시 아직 첫 아이도 이제 막 만 3살이 되어가던 무렵이라 저희 부부의 케어 없이는 아이를 돌보며 일을 병행해 가정을 보살피는 건 생각보다 아주 벅찬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건강이 좋지 않은 친정 엄마에게 아이를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 막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는 시댁에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육아와 직장의 병행은 나약함과 강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뼈에 사무치게 깨닫고 나서야 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드디어 형님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정교수로 임용이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저희 둘째가 복덩이 아니냐며 그렇게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 소식이 둘째가 태어나면서 연이어 꼬리를 물고 복이 들어온다며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유학생활로 오래 떨어져 있던 만큼 한국에서는 부부가 꼭 같이 살아야만 한다는 시아주버님 때문에 졸제 지방에서 서울로 강의를 가게 된 형님은 결국 시아주버님에게 나는 운전도 서툴고 당신보다 체력도 안 좋아서 장거리 운전하다 죽을 수도 있다며 졸지에 사별하고 혈압이 되기 싫으면 당신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강의하러 다니라고 엄포를 두었고, 결국 온 가족이 형님 학교 때문에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죠. 결국 시아주버님은 하루에 5시간씩 운전을 하며 출퇴근을 강행하게 되었고, 형님도 자연스레 강의 준비하면서 집안일에 소홀해지다 못해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까지 벅차다며 매일같이 울며 시어머님에게 전화하기 일쑤였죠. 보다 못한 시어머님은 그러면 가사 도우미라도 쓰라며 말했지만 어떻게 남을 집에 들이냐며 자기는 남하고 같이 생활해 본 적이 없어서 무섭다고, 40이 넘은 형님은 어떻게 해야 하냐며 시어머님에게 도와줄 수 없냐 물었고, 시어머님은 대체 내가 이 나이 먹고 뭘 더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묻자 형님은 아무래도 어머님이 초등학교 교사도 오래 하셨고 비슷한 또래의 10대 애들이니 서울로 올라와서 애들을 봐줄 수 없냐 물었고, 시어머님은 정말 기가 찼지만 어쩌면 아들과 며느리를 이렇게 키운 게 자신의 업보다 싶은 마음에 마지막으로 도와주겠다 하시게 되었죠. 하지만 형님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전원 생활로 거치로 옮긴 터라 서울에 남은 집이 없던 시부모님은 그럼 우선 간단한 집만 들고 형님 댁으로 간다고 하자 형님은 놀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고 했어요. 어머님, 아무래도 제가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해서 그런지 시부모님하고 같이 지내는 건 좀 낯선 문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아버님도 여태 아들만 둘이었는데 갑자기 며느리랑 생활하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낮에는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들 케어해 주시고 잠은 서울에 작은 원룸 하나 얻어서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원룸은 저희가 얻어드릴게요. 자기 좋은 건 다 챙기려 들면서 한순간도 불편한 건 참을 수 없던 형님은 결코 같이 지낼 수 없다 생각했는지 선심 쓰듯 시부모님에게 서울에서 지낼 거치로 원룸을 하나 얻어드리겠다며 형님만 논한디를 하였고, 머리 끝까지 혈압이 오른 시어머님은 한동안 화병으로 약까지 지어다 드시게 되었어요. 하지만 나이만 먹었지 철부진 큰아들 내외를 어찌할 바 몰랐던 시부모님은 결국 형님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형님 뜻대로 원룸에서 생활하며 1년만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고 결국 형님 댁 근처로 올라오시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정말이지 부모가 무슨 죄길래 이렇게까지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형님 댁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과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해 저희 집에 비하면 손이 갈 일도 적을 뿐더러, 이렇게 말하면 제가 꼰대일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밥을 해먹은 저로서는 조카들이 마냥 어리게만 느껴지진 않았어요. 다 큰아이들보다 더 크지 못한 채 징징거리기만 하면 다 제 뜻대로 시댁을 휘두를 수 있다 생각하는 형님을 지켜보는 저는 부럽기보단 괜스레 위태롭고 불안한 마음만 들더군요. 사람이란 본래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건데 형님의 모든 행동은 늘 선을 넘다 못해 통통 튀어오르는 탱탱볼처럼 언제 어디로 튈지도 모르겠고, 그러기에 도통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지켜보는 저는 늘 조마조마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이 서울에서 올라와 형님 내외를 케어하는 동안 저도 이제 막 태어날 둘째 갓난이를 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빠르게 지나갔고,